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로 인사를 드린 지 오늘로 닷새째가 됐네요. 제 오전 일상이 시사 1번지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민도 함께하는 그런 좋은 동지로 매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과연 누가 될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다음 주 금요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하는데 그 후보는 누가 될까 하는 것도 정말 궁금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최근 여론조사 내용 그리고 또 추세 그 속에 들어있는 뜻 이런 것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먼앤데이터도 여론조사 기관이죠? 네네, 저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선거조사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대선조사는 하지 않고 공공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대선조사는 안 하고 안 있어요. 하시고. 네. 그러면 오늘 얘기하시기가 더 네, 편하시겠네요. 아주 편합니다. 네. 예. 자, 국내 1호 메시지 컨설턴트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영 소장님과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소장님 먼저 네.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다음 주 금요일 네.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 그게 궁금한데 현재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 이번 주에 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보통 지금 한 주에 한 40개 가까이 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 이번 주 조사 특징은 일단 홍준표 후보의 약진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MBS 조사, 전국 지표 조사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예. 일단은 그 이번 주 조사 가장 특징은 홍준표 후보가 다자구도라든지 또 양자구도라든지 그리고 보수 진영 그 진영 구도 안에서 다 좀 앞서는 결과들이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결과들이 좀 나왔어요. 예. 특히 그 지금 전국 지표 조사에서 그 다자구도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물론 앞서긴 하는데 예. 홍준표 후보도 29%, 이재명 후 34, 홍준표 29, 심상정 7, 안철수 9 이런 순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그 MBS 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해서 한 그 조사도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와의 그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한 10%포인트 정도 났는데 홍준표 후보는 2.6%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경합을 하는 걸로 지금 조사가 소장님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인용할 때는 뭐 이렇게 밝혀야 될 게 네네네, 많잖아요. 밝힐 게 많습니다. 이거 안 하면 또 네. 심의에 걸리니까. 예. 그런데 또 이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니까 네. 대표적인 것 하나 정도만 골라서 뭐 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좀 소개하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라디오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으면 아, 그렇죠. 예, 또 다- 화면이 없어서 네. 물론 제가 유튜브로 하기는 합니다만 당장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머리가 와글와글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리를 해서 일단 지금 지표조사만 하나 혹시 지표조사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네네, 지금 MBS MBS 전국 지표 조사가 이걸 지금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게 예. 언제 조사한 겁니까? 10월 25일에서 27일 조사를 했고요. 예, 전국 그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응답률 27.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예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소개하면 이제 됐고 여기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는데 홍준표 25, 윤석열 20, 유승민 13, 원희룡 4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가장 중요한 게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MBS에서 이 앞에 조사한 내용도 있습니까? 예, 그 전주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전주에 비해서 5%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아.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 네.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가 내려간 것 네.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그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정치 잘한다 이 발언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개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이게 상당히 영향이 좀 컸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랬겠죠. 5%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굉장히 이게 그 윤석열 후보 여지껏 이제 지지율 하락 패턴을 보면은 그 엑스파일 나왔을 때가 한 이 정도 규모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와 비슷한 규모로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네. 지금 소장님께서 전두환 발언, 개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 요인일 네. 것이다 분석을 하셨는데 전두환 발언하고 개 사진하고 어떤 게 더 영향이 컸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개사진이 더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할 때는 타이밍, 그다음에 진정성, 그다음에 그 시기 이런 것들이 미묘한데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그 잘못을 극복하는 방법, 또 시인하고 사과하는 방법,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사실 최고급 스킬이거든요. 우리가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이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보기에 저 발언이 좀 과했지만 왜 해명을 저런 태도로 할까라는 데서 실망감을 굉장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초반에 이런 잘못, 그러니까 전두환 5.18 쿠데타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호남 분들도 꽤 많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발언 부적절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그렇죠. 네. 맨 처음에는 내가 호남 분들 화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나와서 유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기자들이 그러면 사과나 사죄 아니냐? 유감 표명이다. 이렇게 본인이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부글부글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결국은 나중에 글로 SNS로 송구하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도 토론이나 개인의 육성으로 사과한다고 하지 않고 광주 간다는 얘기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진정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이거를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일종의 책략의 일환으로 이걸 바라보는 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과의 3원칙이 있습니다. 내용, 태도, 타이밍입니다. 이 3원칙 안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감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과로 볼 수 없는 단어예요. 유감이라는 거는 내가 조금 좀 호남 광주 발언을 하면 좀 거시긴 한데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이 그 중도층의 소구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실망감을 더 굉장히 많이 준 것 아니냐. 이게 지지율로 나타났다. 이렇게 또 봅니다. 하나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게 이제 계속 대선 후보를 검증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경진 대외협력특보가 방송에서 사과하도록 참모로서 건의를 그렇죠.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했는데도 사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참모들의 건의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후보가 아닌가. 또 이런 여론도 조성이 됐거든요. 일부 그것도 또 반영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도자가 그 5.18 발언, 그러니까 전두환 발언을 차용한다 그러면은 전두환이 그럼 경제는 김재익 말을 들어서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도 그런 리더십이라면은 본인도 참모들의 수용을 적극 받아들이거나 건의를 자기가 결국 소화해서 그걸 밖으로 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두환 발언에 대한 사실은 명분과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니까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그 대중들에게는 상당한 좀 실망으로 와닿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소장님 그러면 네. 지금 토론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벌써 8번 했는데 토론에 따라서 지지율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안 보였습니까? 일단은 그 토론이 그 영향을 주기는 주는데 그게 이제 뭐 지지율을 이렇게 뭐 반전시키거나 이럴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워낙 이제 1일 1망원이라는 걸 했었기 때문에 토론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진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있었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굉장히 잘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략을 좀 바꾼 건지 그 좀 굉장히 이게 공격을 좀 자제하는 듯한 그래서 탄산이 빠진 콜라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토론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온희룡 후보가 4%밖에 안 나온 거 보면 뭐 일타강산이 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관심은 모았는데 그렇죠. 네. 지지율 나온 거 보면은 또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여론조사 궁금한 게요. 국민의힘 경선 선관위가 이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이재명 후보와 1대1 맞대결로 붙었을 때 네. 누가 유리하겠느냐를 네 사람을 놓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아무개 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 여론조사도 혹시 있습니까? 예, 그 조사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MBS에서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와 같이 한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지금 양자 대결로 해서 봤을 때는 이제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 조사를 좀 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요거 잠깐 요것도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까요? 네. 예. 리얼미터 10월 네 번째 주죠. 예.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요. 전국의 만 18살 이상 남녀 2,035명, 조사 기간은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무선 유선 자동 응답으로 혼용을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의 95% 신뢰 수준입니다. 응답률은 5.4%였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네. 네. 그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은요.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원희룡 후보를 빼고는 유승민 후보를 빼고는 3명이 다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예, 이재명 후보가 40.9, 윤석열 후보 45.3, 이재명 후보 38.9, 홍준표 후보 44.4, 이재명 후보 40.1, 원희룡 후보 43.8,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40, 유승민 후보 36.2 이런 식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가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그런 흐름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주목되는 게 일단 유승민 후보를 빼고 나머지 세 후보가 됐을 때는 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네요. 예.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여기 이제 MBS도 네. 그런 가상 대결 조사를 했었는데 예. 거기서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또 한 35에서 한 36 정도 사이에서 예. 그 국민의힘 후보들을 다 앞서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좀 조사가 약간 상반되게 나왔는데 제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왜 여론조사마다 네. 이게 달라도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5대 4로 이긴다. 근데 뭐 5대 3으로 이긴다. 네. 이런 정도는 이해가 돼도 어떤 조사는 5대 3으로 이기고 네. 어떤 조사는 3대 5로 지고 네. 이렇게 다른 것은 왜 그래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조사 방법론 차이예요. 그래서 ARS는 고관여층, 특히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의 응답층이 적극적으로 지금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RS 조사에서는 그 보수인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자기 의향을 아직까지는 이제 전화면접은 사람이 면접을 하는 거라서 자기 의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좀 무당파층이 많아서 그 보수 응답층이 이쪽으로 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는 걸로 나오는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는 왜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기는 것으로 나왔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그 유승민 후보가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좀 완전히 벗어난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그 대선이 사실 비호감 대선이거든요. 예. 지금 비호감 올림픽이라고 할 정도의 대선인데 그런 속에서는 좀 강한 이미지를 어필하는 게 중요한데 유승민 후보가 토론에서 많이 그걸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그 다른 3명의 후보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예. 좀 보여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 데이터가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라면은 윤석열 후보가 굳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저는 이 조사도 상당 부분 다음 주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의 강점은 그거잖아요. 나밖에 없었다, 대안이. 그래서 내가 영입된 거다. 나는 내가 유일한 정권 교체를 이룰 대안이라고 생각했는데 U2가 아니라 U3, U4까지 나온다면은 그렇겠군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국힘 지지층이나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더 나은 후보가 누가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형식으로 조사를 할 텐데요. 네. 혹시 한 군데에다만 맡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다가 맡겨서
이렇게 평균을 냅니까? 일단은 이제 최종 확정된 게 그 양자 가상 대결 형태가 아니고 사지선다형. 예. 그러니까 4명 중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본선에서 겨뤘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 이런 문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 기간은 보통 정확히는 그게 아니고요. 네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1대1로 정했고 요구를 했고 네네. 이제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사지선다형을 그렇죠. 요구했으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그죠 합쳐서. 문항은 네네. 이재명 대 윤석열, 네네. 이재명 대 홍준표, 예, 예.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원희룡 이렇게 붙었을 때 누가 제일 경쟁력이. 유리하겠습니까?라고 예, 문항을 예. 정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보통 그렇게 국민의힘의 경선을 통한 후보를 확정하는데 이재명이란 이름이 4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들을 그 많이 문제가 하더라고요. 여지껏 그런 식의 저도 경선조사 해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잘 하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대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 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 설문 문항이 아직 좀 이렇게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할 거라는 기사는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진짜 할지는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2개 기간 정도가 해서 그걸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합산을 해서 5대5. 그러니까 그 국민 당원 그 결과와 당원 투표 결과와 그다음에 이 조사 결과를 5대5로 해서 같이 합산해서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광고 들을 시간이 돼서 광고 좀 듣고 저희가 그거 여쭤보고 네. 또 이제 대선 후보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네. 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어디 안 가셨죠?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이어가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모시고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선 관련 여론조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앞부분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 네. 조사하는 것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차범위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을 때 오차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국민들의 선택으로 최종 표로 나왔을 때 한 표, 2표 나오는 것은 그건 정말 귀한 선택이니까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게 엄연히 학문적으로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허용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랑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뽑을 때 제가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답이 어쩔 수 없다예요.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유권자 지형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이 2030 세대가 스윙보터가 된 사례가 이번부터가 적용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문항이라든지 그리고 그 여론조사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회사마다 다를 게 아니고 이거 좀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이게 어차피 참고 자료니까요. 투표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또 그런 것들 좀 연구를 해서 또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좀 새롭게 다시 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오차범위 안에 있어도 0.1% 포인트라도 이겨도 앞서면 그 사람이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이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0.26% 포인트로 앞서서 이렇게 후보가 됐잖아요. 예. 최수영 네. 평론가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 잘 기억하실 네, 텐데 네, 그렇죠. 그때 최종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라고 했을 때 여론조사 그 내용은 공표는 했습니까? 공표 안 했죠. 안 했는데 아. 둘 다 오차범위 이내였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합산을 해도 오차범위 이내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그렇다면은 맞느냐, 이게 온당하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미 그런 것조차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단 때문에. 0.1이라도 앞서도 이기는 걸로 한다라고 사전에 합의가 되니까 이제 신사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렇게 사실은 그때는 뭐 단일화를 전제 조건으로 한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진짜 올와 나싱의 게임에서는 사실 정말 승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 후보들 개인들한테는 알려줬습니까? 그 핵심 관계자들은 알았죠. 아니 안다는 것하고 알려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공개적으로 선관위가 후보한테는 알려줍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양쪽 발표한 사무총장들하고
그 깐 실무자들, 어. 입회한 사람들만 알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후보에게 보고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룰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런 식의 경선을 적용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은 이런 노하우가 많은데 이게 이쪽이 문제였던 게 룰 협상이 경선 들어간 다음에 진행이 돼가지고 더 지금 그걸 좀 충분하게 논의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 일주일 남았는데 이런 질문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혹시 소장님 보시기에 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심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 때 보면은 당심이 민심을 따라갔는데 지금 당심과 민심이 혼조세예요. 예. 여론조사상으로 봐도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거 전망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긴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그리고 이 당원 구성이 이제 신규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기존 당원 포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11시에 만날 텐데 국민의힘이 다음 주 몇 시쯤 발표하나요? 보통 오후가 되지 것 오후에? 같은데요. 예. 아, 그때까지도 궁금해하고 네, 있겠군요. 보통 한 5, 6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 그 전까지 여론조사 계속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뭐 선관위의 네, 그런 투표 기간이 아니니까. 그게 본선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구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 혹시 대선 후보 선출되기 이전과 이후를 알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까? 일단 그 조사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나온 걸로만 살펴볼 때는 이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30% 중반대를 지금 이제 돌파하고 있다. 예. 그렇지만 역대 그 대선에서 그 승리한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 한 45%는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10% 포인트 정도의 그 갭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도 국감 기간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조금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절반은 그 좀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선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원팀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선대위 구성과 함께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그러면 40%를 목표로 지금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원팀 구성하고 선대위 출범하면 좀 더 네, 올라갈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혹시 뭐 지금 아까 조사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 세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조사도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MBS 조사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예. 가자구도에서 이게 지금 전화 면접 조사예요. 예. 그쪽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 34에서 35 정도로 다 나왔고요. 4명 다 같이 이제 예. 붙여봤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는 한 29에서 뭐 21에서 뭐 15 유승민 후보가 15 나왔고 15에서 한 29까지 이렇게 좀 분포가 돼 있어서 아직은 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팀 효과 언제쯤이나 대체로 반영이 될까요? 일단 선대위가 그 11월 2일 날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 이후부터 지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대장동 국면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뭐 주 4일제라든지 이런 이제 정책 아젠다들을 좀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좀 영입 인사들도 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면은 그때부터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세영 컨설턴트 원팀 하는데 네. 지지율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저는 그 원팀인 그러니까 확장된 원팀, 더 용광로 같은 원팀은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도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서울에서 지금 맞습니다. 국힘 후보들한테 네. 밀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네. 뼈 아픈 거거든요. 네, 맞아요. 민주당이 전통적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서울에서 지고 승리한 전체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추동해내느냐가 사실은 원팀, 물리적 원팀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밝히면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네. 높다고 치고 아주 유례 없이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은 게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이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게 한 60% 후반대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아직 조금 더 이제 결집 효과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지지를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끝까지 이렇게 갈까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질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지도자에게 힘을 몰아주려는 그게 여전히 지지 안에 좀 담겨 있습니다. 국난 상황에서는 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높게 나온다고 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대선 앞둔 여론조사 살펴봤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101.1MHz KBC 마이 FM 백운기의 시사 1번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첨예한 정치 이슈 1대1 맞수 토론으로 풀어보겠는데요. 1번지 뒷얘기 코너 오늘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와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사이 좋으시죠? 네. 뭐 이야기하다가 나가고 이런 거 없죠? 오늘 후반부에 이용섭 광주시장 전화 연결이 있어서 오늘은 좀 주제를 하나만 가지고 짧게 얘기를 해봅시다. 박진영 교수께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 좀 계셨는데 아주 짧게 있었습니다. 선대위 구성되면 또 이재명 후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제가 도움을 미흡 하나만 드려야 되겠죠. 네.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네.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음식점 허가 총량제 또 주 4일제 이거를 꺼내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공방이 치열한데 설익은 제안인가 아니면 의도된 발언인가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토론 시작하기 전에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이런 것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정책 이슈. 정책 가지고 좀 싸워야죠. 네네네, 예. 그런데 오랜만에 정책 가지고 이게 옳으니 그러니 하니까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네. 근데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준비가 안 된 발언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이 기초단체장을 했거든요. 성남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상권 문제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정통하고요. 우리가 표현을 이제 음식점 총량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규제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실제로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하나의 조정이죠. 총량제라고 이제 규제가 아니라 조정하고 협의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걸 공론화 시켜보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이게 왜냐면요. 우리나라에 이 자영업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영업을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 현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 문제도 있는데 구조조정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논쟁해야 될 단계가 온 겁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줄이고 이분들이 다른 직업으로 전환되는 과정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초창기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 예.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죠. 아마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지금 논쟁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주제를 던지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는 이재명 지사 이거 왜 꺼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35%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잖아요. 박스권 탈출을 하려면은 과감한 걸 꺼내 들어야 돼요. 일반 평이한 이슈를 꺼내 들면은 안 돼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굉장히 핫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정말 이게 논쟁적 사안에서 몰라서서 꺼내 들었을까요? 아니죠.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에 꺼내 든 거죠. 저는 박진영 교수 말에 거의 동의하면서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이걸 꺼냈을 때 그럼 효과가 무엇이냐 손익 계산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영업의 비율이 20%가 넘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보다 높은 나라 이탈리아예요. 그렇다면
20%를 겨냥했는데 실제 여기 딸린 식구들, 종사하는 산업의 인구를 다 합하면은 상당히 높아요. 예. 그걸 겨냥했다고 좀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 끌어내면서 지금 대장동 이슈 때문에 굉장히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 대장동 네거티브 하지 말고 자, 우리 이슈 경쟁 한번 해보자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그 효과를 노리면서 저는 일타쌍피를 노린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펜은 또 뭐냐. 지금 그런 논쟁적 이슈를 꺼내면서 이른바 찬반 논쟁을 끌어들이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이쪽으로 집중시켜내는 그 효과까지 저는 같이 노린 것이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슈도 전환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기존 음식점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우리가 보호해 줄게 그렇죠. 이런 그 신호를 메시지를 보내고. 줌으로써 지지도 유도하고 그렇죠.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데요. 박찬영 교수 그랬을까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찬성하는 분들은 현재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약간의 뭐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향후 할 계획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숫자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정책에 대해서 찬반의 강도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당연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미 있는 하나의 전략적 정책으로서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의도는 네.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참 납득이 가고 이제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음식점 허가를 이제 정부가 한다. 지금은 신고제로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최재형 신고제입니다. 교수. 네. 그런데 이제 총량제를 둬서 네. 뭐 몇 개 이상은 못 짓게 한다. 이제 다 찼으니까 허가 그만. 그렇게 하면 그나마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하기 쉬운 게 음식점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을 국가가 막겠다. 이거 뭐 공산당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또 이재명 후보가 표현을 불나방처럼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상대로 또 상처를 줬다. 그렇죠. 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양날의 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량한 국가는 선량한 규제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선량한 규제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차 3법에서 봤듯이 결국은 서민만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규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규제는 매우 위험하다. 문제만 남다 하는데 지금 심지어 기본소득조차도 아직 당론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송영길 대표의 말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차제에 이렇게 꺼낸 것은 저는 보기에 선거 전략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에 뭐 하다가 이것도 빠져버리면은 이것도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잘한다 그러니까 추진력이 세다는 것과 과격하다는 사실 한 끗 차이, 반 끗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 점도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요즘 청년 창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이 식당 창업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공유주방 이런 게 있어서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규 진입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하냐? 헌법의 기본권이기도 하고 이런 점들은 지금 아마 이제 본선에 가면 갈수록 이런 점들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언행에 정말 대중적 정서적 공감대가 담겨 있느냐 예.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했느냐 이런 준비가 철저하냐 이런 점들은 아주 센 검증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뭐 최수영 교수 일타쌍피 한 끗 차이 상당히 전문 용어 많이 쓰시는데 교수도 좀 칩니까? 아니 저는 사실 비전문가가 원래 전문가 흉내 내는 법입니다. 박진영 교수 선량한 국가를 믿습니까? 국가의 원래 출발이 선량한 국가는 아니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듯이 폭력의 독점 기구이기 때문에 권한으로서 누른다는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최수영 평론가님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억누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음식점을 우리가 새로 개업을 할 때는 조정하고 조율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랬으면 이게 이슈가 됐을까요? 그렇죠. 이슈가 안 됐겠죠. 네.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총량제나 허가제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슈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논쟁거리를 하나 만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중앙정부의 정책이기보다는 사실은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탈리아 말씀 잘하셨어요. 스페인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영업에 대해서 컨설팅해주고 조정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지방정부가 많은 곳이 스페인이에요. 이탈리아도 관광산업 때문에 그렇고 스페인도 관광산업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마 사회적 물꼬를 틈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당장 법을 안 만들더라도 조례라든가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논쟁에 물꼬를 텄다. 이슈를 던졌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이슈의 전환에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요즘은 광주가 아주 이런저런 일로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섭 광주시장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잠깐만 계셔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번지에서 만난 사람 오늘은 이용섭 광주시장입니다. 광주시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회의도 많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예. 연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예. 또 우리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할 때 와서 축하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오늘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국가장 관련해서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 광주 방문 이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먼저 국가장 지금 광주에서는 국가장에 참여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죠.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지만 그거는 뭐 정부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강주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또 5월 영령과 강주 시민들 뜻을 받들어서 조기 개양이나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이런 결정에 대해서 모든 공공기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뭐 이쪽에서 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애도하는 분위기는 특별히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결정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장은 이제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시장의 개인적인 역사관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뜻이죠. 예. 그래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와 함께 이런 결정을 했고요. 이거는 우리 강주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죠. 예. 시의회도 함께 했습니까? 시의회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죠. 사실 노태우 씨가 살아 있을 때 자기 입을 통해서 참여하고 정말 궁금해하는 5.18 발포 명령 책임자도 좀 밝히고 예. 그랬더라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인은 이제 5.18 강주 학살의 주역이었고 또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전에 진정 어린 반성이나 사죄 또 진상 규명에 대해서 협조도 전혀 안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고인이 국가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무고한 시민들 또 40년 넘도록 울분과 분노의 세월을 보낸 5월 가족들 또 지금 행불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분들을 끝내 외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재임 중에 공헌이 있다고 해서 대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고 시대를 선도해온 강주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재헌 씨가 뭐 유언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유언은 아닌 것 같고 유족들 입장을 통해서 용서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고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들 되시는 노재헌 씨께서 이쪽 5.18 민주묘지에 와서 이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고 또 이제 고인이 그런 뜻을 가족들에게 전달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전두환과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노력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 지도자들의 역사적 책임이나 평가는
생사를 초월해서 영원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해야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그래서 역사는 힘을 갖게 되고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죠. 전두환 얘기를 하셨는데 전두환 씨도 이제 고령이라서 얼마 안 남았을 텐데요. 예. 지금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촉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번 저희가 이제 국가장에 반대하고 또 조기나 이런 걸 그 개항하지 않는 것도 간접적으로 전두환에게 그 진실을 밝혀라 이런 걸 촉구하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예. 만약에 전두환 씨가 지금이라도 회심하고 5.18 발포 명령 인정하고 사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세상을 떠난다면 국가장 해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가정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그분이 일시적인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고 또 5월 가족과 영령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뉘우친단다면 강규의 정신이 연대, 이 나눔과 연대의 통합 정신이거든요. 누구라도 포용성 있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강규 정신입니다. 예. 그런 걸 바탕으로 역사가 제대로 평가를 해주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가장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윤석열 후보 광주 오는 거 반대하고 계시죠? 예. 왜 반대하십니까? 우선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10월 19일 날 그런 발언하고 바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뭐 언론에 잘 나온 것처럼 무슨 돌잔치상에 사과 올리면서 다시 한번 호남인들을 조롱하고 또 개에게 사과를 건네는 사진을 올려서 사과는 개나 주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바라기는 지금 광주에 안 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그 대신에 12.12 군사 쿠데타나 5.18 학살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판하고 부정하는 그런 윤 후보의 제대로 된 역사관이나 역사 인식을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나 행보를 보여주고 광주에 온다면 광주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지금처럼 광주 시민들의 울분과 분노가 충만해 있고 그래서 정말로 안 오는 게 광주 시민들을 이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광주 갈 테니까 반대하려면 반대해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건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죠. 정치 쇼라고 보신다 이거죠? 그래서 역대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 광주에서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서 보수 진영을 결집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당사자인 광주 시민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리고 환영받지 못할 그 방문이란 걸 알면서도 꼭 오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나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예. 그래도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광주 시민들이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죠. 네. 무슨 얘기냐면 광주 시민들은 불의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 매우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예. 이분이 계란 맞고 봉변 당하기 위해서 온다면 우리가 계란 던지거나 봉변을 주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우리가 무대응, 무관심, 무표정, 소위 산무로 대응합시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경찰로 하여금 철저하게 윤 후보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도 할 것입니다. 예. 그 광주가 저는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고요. 예. 귀향에 이렇게 그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광주와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이 5.18은 6.25 이후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가슴 아픈 사건 아닙니까? 예. 이 5.18 유족이나 피해자들은 먼저 보낸 가족들을 가슴에 안고 40년 이상을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격려나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돌을 던지는 것은 그건 정말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시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시장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예. 전두환 발언 관련해서 그렇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광주를 가서 보듬겠다라고 하는데, 전두환 정치를 잘했다는 말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광주 사람들만 있을까요? 왜 광주를 간다고 했을까요? 이제 그 얘기로 인해서 광주 시민들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저는 민주 인권을 존중하는, 또 그동안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 모두에게 이렇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죠. 다만 이제 결집된 힘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를 상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뭐 김종인 위원장도 가고 이준석 대표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광주 시민들은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이고는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정성 있게 접근한 면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 국회에서 예산안이나 입법을 할 때, 그리고 5.18 3법을 통과할 때 나름대로 도와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문제를 제대로 국민의힘이 처리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았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역사관이나 역사의식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5.18이나 군사 쿠데타를 빼놓고 전두환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 광주가 수용하기 어렵죠. 정말로 본인의 역사관을 민주인권 평화에 맞게 정립하고 거기에 부응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그렇게 되면 민주시민, 광주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용섭 광주시장 전화로 연결해서 국가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 광주 방문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 그래도 윤석열 후보 갈 것 같아요? 네, 갈 것 같습니다. 이게 광주가 지금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높거든요. 호남 쪽에서. 예. 최수영 교수도 네. 같은 생각입니까? 갈 겁니다. 아마 저 타이밍을 대신 1일이냐 2일이냐를 놓고 좀 저울질 하겠죠. 왜냐하면 3, 4일부터는 여론조사 돌아가는데 1, 2일이 당원 투표거든요. 그 타이밍을 저는 좀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갈까요? 31일은 종합 토론이 있기 때문에 못 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1일이나 2일 중 하루 택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병민 대변인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선 끝나고 간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사실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인 아니지만 그것이 저는 내부의 혼선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조금 득실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가게 된다면 경선 전에 분명히 가죠. 언제 갈 것 같습니까? 저도 전에 갈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그다음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도층들, 청년층들에 대한 여론,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표를 뺏어온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는 것 맞고 계란 던지고 이런 것 보여주려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을 넘어서 죄악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이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측면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일은 저는 절대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환영받지 않는 것 제고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닷새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다음 주 월요일 또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오전 11시면 항상 우리가 만나는 장소 백운기의 시사 1번지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